미국이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네.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거든요. 네. 이거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네. 그 다른 나라가 어떻게 그 미국 경제 정책에 협조를 하겠어요? 경제 상황이 지금 파국을 향해서 달리는 막 폭주열차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이 오더라도 네. 경제 정책이 적절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면 네.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첫째는 네. 우리 정부가 네. 부적절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부 정책이 또 신속히 펼쳐져야 할 정책들이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거든요. 네. 이 정책이 잘못되면 네. 위기는 더 심하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는 이 경제 위기나 파국과 같은 경제 질병도 전염성이 엄청 뛰어나요. 우리 인간의 질병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선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전염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때에는 국제 공조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나라들이 그 관련 국가들이 네. 공동으로 적절한 정책을 펼쳐서 또 신속하게 펼쳐서 금융위기 진행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이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네.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거든요. 네. 이거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네. 그 다른 나라가 어떻게 그 미국 경제 정책에 협조를 하겠어요? 아니, 국제 공조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왜 미국은 그러면 왜 미국을 그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요, 미국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 네. 그래서 강달러 정책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물가 불안이 저금리 때문이라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네. 근데 저금리 때문이 아니잖아요. 중국과의 디커플링 네. 그리고 자원가격 폭등 또 공급망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물가 불안이 나타났으면 네. 그 원인에다 처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처방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초에 좀 안정되는 듯이 보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FRB 의장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뭐냐 그러면 문제는 서비스 물가다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일반 물가를 얘기하다 서비스 물가를 다시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네들이 숨겨야 할 그런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2020년 그 경상수지 적자가 GDP에 약 한 2.9% 정도 됐었는데 네. 이거 2021년도에는 이게 그 3.6%로 급증을 해요. 네. 8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해외 시장에 미국 달러가 그만큼 추가로 공급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네. 그럼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 금융 자본들은 미국 금융시장을 떠나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수축이 되니까 그러면 바로 금융위기가 작동을 시작해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한다고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은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그 고금리를 노리고 미국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리고 국제 금융 자본들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것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률이 무려 2.1%였어요. 이건 놀라운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1.5%였을 때 미국은 무려 2.7% 성장을 해요. 지난해 4, 4분기에. 네. 우리나라 희생 위에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봐도 틀림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타격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래는 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미국이 위기가 왔어야 되는 건데 그거 막겠다고 이제 강달러 정책을 일부러 쓰니까 막 돈이 오히려 빨려 들어가니까 이웃들의 돈을 뺏어가가지고 자기네들 배를 채웠다.
지금 그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미국 네. 주식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 3만 6천 가다 지금 3만 3천대에서 버텨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지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강달러 정책을 펼쳐서 경기도 부양했고 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그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거죠. 네. 그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다른 나라들은 힘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네. 이거를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경제학자들이 흔히 그런 얘기하거든요. Beggar my neighbor policy라는 용어를 써요. 네.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네. 근데 그건 반드시 부메랑으로 그 정책을 펼친 나라에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뒤에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미국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전에 뭐 금융위기 한번 터졌었던 그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미 미국은 이 정책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 적이 있어요. 아, 그게 어떤? 1980년도에 네. 당시에는 그 폴 볼커가 네. 그 연준 의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 있었고 네.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네 마리 용에 의해서 미국 국내 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폴 볼커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무려 21%까지 끌어올려요. 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는데 미국은 그 상황을 타결해요. 다른 나라를 다 박살내버리면서.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아르헨티나에서 외환위기가 터져요. 네. 그리고 전 세계로 이게 급속하게 확산이 돼요. 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딱 우루과이 하나 빼놓고 전부 다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가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우리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도 그때 외환위기를 겪거든요. 네. 또 이제 중동 그 비산유국하고 네. 아프리카 국가들도 수많은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빠져요. 네. 유동성이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가는 거죠. 네.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81년도에 플러스 성장을 해요. 네. 2.8%가 그럴 거예요. 제가 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미국이 그러니까 1982년도에 마이너스 2.0% 성장을 해요. 근데 전자만 기억을 하고 있고 후자는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81년도에 미국 경제가 온전히 그 위기를 벗어났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고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82년도에 마이너스 2.0% 성장했다는 것 외면하고 있는 게 저는 참 이상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네. 그 부메랑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강달러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올해 연초에 한번 봐보세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처럼 보이니까 미국이 네. 국고채를 엄청난 규모로 시장에 내다 팔잖아요. 국고채 금리가 폭등을 했죠. 네. 연초에. 네. 그러면서 강달러 정책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점점점 동원할 수단은 사라져가요. 네. 그럼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약달러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환차손으로 바뀌어요. 네. 그럼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을 빠져나가면 네.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게 이제 언제 일어나냐만 문제인데 네. 그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있어야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알지만 우선은 좀 뒤로 미루려고 우선은 강달러 정책을 쓰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터트리면은 대선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진행돼도 이상하게 안 보일 정도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또 뭐 수치나 이런 것들은 막 다 좋다고 하잖아요. 뭐 고용률도 좋다고 그러고. 그럼요. 뭐. 당연하죠. 외국에서 축적된 소득이 미국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다 오니까. 네, 국제 금융 자본이라는 것은 소득을 축적한 것이잖아요. 네. 그게 미국으로 옮겨갔으니까 외국의 소득이 미국으로 옮겨갔으니까 당연히 경기는 좋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또 물가도 안정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지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속 가능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네. 달러 가치를 상승시켜 가야 이게 지속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해서 달러 가치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상수지는 점점 더 악화돼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호전이 돼요. 그 환율이 오르면 희한하게 수출은 줄고 환율이 내리면 수출은 증가하거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지금 경상수지가 지지난해보다 작년에 좀 줄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멀리 못 가요. 이제 조만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 거대질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주변을 거지를 만들더라도 우선 잠깐 단기 처방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정책 잘못 쓰고 있다고 하신 게 있잖아요. 아, 그럼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해 그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 금액이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본원 통화의 0.07%, 네. 광의 유동성의 0.003%. 네. 그야말로 미미한 규모거든요. 아, 강원도 예산이 5조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 적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자마자 롯데건설 등등 네.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산업에도 그게 전염이 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미 그때의 신용 파괴 원리가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게 증명을 해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나라 1사분기, 2사분기 분기별 성장률은 각각 2.6%, 3.0%였는데 네. 3, 4분기에 갑자기 1.3%로 반토막이 나요. 팍팍 줄죠. 네. 그리고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 성장을 해요. 네. 이건 축소 재생산이거든요. 네. 축소 재생산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산이 줄었죠. 그러면 당연히 소득 줄죠. 소득 줄면 소비가 줄죠. 소비 줄면 다시 생산 들죠. 이렇게 악순환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1사분기 마이너스 3% 성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신용 파괴 원리가 왜 물밑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지를 네. 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했었어야 했어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기준금리예요. 네. 1%더 낮았잖아요. 네. 지금 1.2%더 낮고 네. 1% 낮으니까 국내 저축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야 더 이자를 더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국내 저축이 이전을 했어요. 네. 국내 소득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강달러 정책이 나타나니까 네. 우리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 약세를 보이면 국내에 투자하면 환차손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 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 자본들까지 미국으로 이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유동성은 줄어들 좋아졌겠죠. 수밖에 없었고 네. 국내 유동성이 수축되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네. 이 신용 파괴 원리는 신용 창조 원리의 역관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작동을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했던 거예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네. 그리고 뭐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그걸 지금 피부로 못 느끼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경기 후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네. 그 사람들이 느껴요. 네. 우리가 난로에 손을 대보면 금방 뜨겁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네. 좀 그럼 지나야지. 그 시차가 조금은 있잖아요. 네. 근데 경제에서는 그 시차가 훨씬 길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다고요. 그럼 이때 금리를 같이 따라 올렸어야 됐다. 당연하죠. 저는 참 부러운 게 대만이 지금 지난해 우리 1인당 국민소득 넘어섰잖아요. 네. 대만은 경제가 비교적 탄탄해요. 네. 올해 유심히 봐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지금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우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1220원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320원대까지 와 다시 있잖아요. 올라갔죠. 100원 이상 올랐죠. 네. 이제 물론 이거는 달러 가치가 갑자기 상승 강달러 정책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 강달러 정책을 미국이 펼치고 있을 때 대만의 환율을 봤어요. 제가. 네.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통화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대만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야, 참 우리는 왜 대만처럼 경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만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이렇게 높게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2020
1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네. 880억 달러 넘었거든요. 네. 지난해처럼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거의 300억 달러 육박했어요. 298억 달러예요.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외환이 국내에 추가로 유입됐다는 걸 그렇죠. 의미해요. 달러가 추가로 그만큼 유입됐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떨어져야죠. 네. 근데 정부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하니까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야 경기가 상승한다. 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한때 그 지난해에는 우리 1,400원. 환율이 1,440원, 장중에는 1,460원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정책을 1,460원까지 잘못한 올라가니까 거야. 이제 정부가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환보유고를 시장에다 그렇죠. 쏟아 부어서 환율을 이제 안정시키는 일을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미흡했어요. 근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외환보유고 한 500억 달러 잃었어요. 왜 환율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꾸 조작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환율은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예요. 네. 근데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시장 기능에 맡기되 네.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을 보일 때만 시장에 개입해서 안정적으로 변동하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거 자꾸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런다고요. 야, 그러면 요번에 또 미국은 또 금리 막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또 금리도 안 올리고 동결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환율은 또 막 뛰고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정부 정책이 좀 잘하고 있는 거가 또 아닌 걸로 아이, 보이네요. 그럼요. 정부가 지금 판단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는다는 거예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환율 상승하잖아요. 네. 그럼 해외 바이어가 야 니들만 이익 볼 수 없잖아. 수출 가격 좀 깎아줘. 그럼 우리 수출업체들 다 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 그 용량을 금방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럼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를 못해요. 환율이 올라가도. 네. 근데 그걸 달러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오히려 줄잖아요. 수출 규모가. 그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환율 오르잖아요. 물가가 불안해져요. 네네. 물가가 불안해지면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는 후퇴하잖아요. 그러네. 수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니까 아이, 당연하죠. 달러로 계산하면 주네요. 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풀코스트 원리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의 히치와 홀이 그 규명한 그 경제 원리인데 네. 기업들은 총 비용 플러스 적정 이윤을 합쳐서 네.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는 원리예요. 네. 환율 상승으로 적정 이윤이 보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출 가격 당연히 깎아서 더 많이 팔고 싶죠. 기업들은. 아, 그렇죠. 그럼 수출은 줄어요. 근데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출은 의외로 크게 상승해요. 아, 이게 근데 저는 기본적인 상식과는 또 약간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겪은 일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더 나빠지는데도 오히려 더 늘어난. 아, 거예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구체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1년대 우리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이게 899원까지 떨어지네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엄청나게. 이게 네. 50% 이상 상승한 거예요. 네. 우리 원화 가치는. 네. 그럼 기업들 어떻게 되겠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네. 2001년도에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네. 2006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죠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죠.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목숨 걸고 생산성 향상, 비용 감축 그리고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50달러짜리 그거 갖고 안 돼요. 20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돼요. 만들어내는구나. 신기술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시설들 새로 도입해야 돼요. 네. 이게 모두 다 부담이고 위험이잖아요. 네. 그걸 감수하고 필사적으로 해내는구나. 기업의 경쟁력, 생산성 이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네. 이런 결사적인 노력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력을 높여줘요. 네. 그럼 기업만 경쟁력과 성장이 높아지냐? 국가 경제 전체도 경쟁력, 거죠. 성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라고요.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우리 수출이 2.7배가 증가해요. 연평균은 한 17% 증가하는 건데 그거는 근래에 보기
드문 그 높은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뼈를 깎는 노력을 한번 해가지고 환골 탈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확 이제 성장을 해버리는. 그 파급 효과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기업의 경쟁력, 성장력이 높아졌으니까 국가 경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경상수직자가 막 그 뭐 대규모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직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정책은 그런 거를 하게 못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근데 지금 그 기조를 바꾸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금리 간격은 점점 벌어질 거고 이 상황이라면은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경기도 좀 더 안 좋아지고 경제 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요인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물 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따름이에요. 네. 근데 지금 국제 경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네. 터지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 덮치면은 이미 진행 중인 금융위기를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중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쪽에서. 중국 굉장히 심각해요. 중국은 2019년도에 이미 부동산이 붕괴됐어요. 네. 당시 KBS가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프로를 방영할 정도로 네. 당시에 심각했어요. 네. 거의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붕괴됐어요. 근데 당시에 이게 중국은 엄격한 통제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진행되는 것을 통제 수단으로 그걸 막았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일어나니까 거대한 댐을 쌓아서 그걸 막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댐이 그 홍수가 가득 차서 이제 넘치고 있어요. 이제 그 넘치게 한 변수가 뭐냐 그러면 그 중국의 1대1로 사업이에요. 지금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이 관련 국가들에게 제공한 상업 차관이 약 9,700억 달러 정도 돼요. 9,700억 달러. 예.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통화 스와프를 7천억 달러를 체결해 줬어요. 통화 스와프는 뭐냐 그러면 해당 국가와 중국 위안화를 1대1로 똑같은 가치로 이렇게 맞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합하면 1조 7천억 달러잖아요. 네. 이 1조 7천억 달러가 지금 부실채권화 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 전염병 경로네요. 이게. 지금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이 그 상업차관을 제공했던 나라들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했어요. 그 통화 가치가 거의 뭐 지금 그러니까 물가는 한 50% 70% 올라간 나라도 있고 네. 통화 가치는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진 나라들도 있잖아요. 스리랑카는 이미 그렇죠. 우리 국민들 잘 아다시피 그 2년 전에 외환위기를 직면했었고 네. 지금 파키스탄 올해 들어서 지금 외환 보이고 거의 고갈된 상태고 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튀니지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또 이런 외환위기들이 또 다른 나라에 전염이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그 이집트, 튀니지는 이제 중동으로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아프리카 쪽으로 따진다면 그 나라 포함해서 52개 국가 중에서 30개국이 넘는 나라가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했어요. 중동의 비산유국들도 그 몇몇 나라가 지금 위험해요. 레바논은 진즉부터 외환위기에 빠졌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네. 지금 그 중동의 비산유국들 몇몇 나라들 있잖아요. 오만 등등 이런 나라들도 외환위기에 빠져 있고 또 중앙아시아의 그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도 외환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고 동유럽도 그 몰도바, 루마니아 등등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에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런 나라가 부지기수예요. 또 멀리 떨어진 그 중남미에서도 페루, 콜롬비아 위험하고 또 중앙아메리카 거기는 엘살바도르를 비롯해서 몇몇 나라들이 지금 외환위기 직면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냐는 얘기죠. 우리 1조 7천억 달러의 뭐 외화 자산들이 부실채권이 되면 인민은행이 이제 무자본 특수법이니까 버티겠죠. 근데 거기와 관련된 상업은행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중국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네. 지방 정부들이 재정 적자가 네. 통제 불능이라는 얘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지방 정부들이 지방채를 소화하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 금융공사들이 있어요. 네. 이건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 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지금 중국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해소될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중국은 실물 분야만 보면 네. 올해 5% 이상 성장할 것처럼 보여요. 네. 코로나 사태 진정됐죠. 리오프닝 했죠. 또 경제 활동 정상화되죠. 또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안정화돼 있죠. 네. 5% 성장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물 부문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통화금융 부문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실물 부문은 아무 소용없어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소화기관이 영양분을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우리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몸에 혈관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통화금융 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통화금융 부분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라 네. 무엇인가 트리거가 세계 경제 어디에선가 터지면 중국은 바로 금융위기 바로 진행이 돼요.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이게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이 저렇게 고금리로 가고 있고 강달러로 가고 있으면 이게 세계 경제에서 한 10위권 하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나라들은 뭐 오죽하겠냐고요. 그럼요. 네. 지금 그 우리나라처럼 환율 상승 네. 또 뭐 미국보다 더 낮은 금리 이제 이런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벌써 타격을 받고 있지만 네. 경제 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 나라들도 그 타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란 용어를 썼어요. 야, 그러면은 이대로 가면 미국에서는 한 1년 정도 뒤에서부터 막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그게 경제 위기가 미국에서 오면 뭐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갈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뭐 금융위기 경제 위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중국발에서 또 터질 수도 있고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지만 거의 예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 거의 그런 느낌이 막 드네요. 아, 지금. 그럼요. 지금 정확하게 상황이,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지금 되게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주 심각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이 뭐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정책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 건가요? 우선은 미국 강달러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미국이 했고 네.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 네. 그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라도 조금 피해를 좀 막으려면 금리를 같이 따라 지금 올리면서 하고 있어야지 좀 좋은 당연하죠. 우리 국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네. 그래서 최소한도 1%는 더 높아야 돼요. 2% 높으면 더 좋아요.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국내 저축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환율도 지난해 초 수준까지는 지금 당장 떨어져 줘야 돼요. 1,100원대로 떨어져 줘야 돼. 지금 네. 당장. 네. 그래야 환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1,100원대로 떨어진 다음에도 매년 50원 정도씩은 그 환율이 떨어져 줘야 네. 그 환차익이 지속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외국으로 이탈했던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진행 중인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 멈춰요. 네. 그리고 이제 신용 창조 원리를 작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만이라도 네. 다시 경기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가 거의 뭐 6%까지 막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무시무시한 숫자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괴로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벌써 금리가 많이 올라 있어서 그걸로 타격받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끌 쪽 등 이제 빚내서 부동산 투자했던 분들, 주식 부동산 다 박살날 것 같은데 가계부채 많은 분들, 또 기업 경영하는 분들, 기업은 뭐 대출 없이 경영 활동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부도나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는 피해보다 금융위기가 진행돼서 끼칠 개인과 기업의 그 악영향 이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그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수술도 하고 또 독한 약도 써야 되잖아요. 그걸 쓰게 되면 당장은 내 몸에 그 체력도 떨어지고 또 활동력도 떨어지잖아요. 그건 뻔한 거잖아요. 근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금융위기라는 거 경제 질병의 하나인데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할 경제 질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데 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아프다고 안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된다. 그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막거나 좀 미리 좀 예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요. 모든 일을 미리 알 수 있으면 그 네. 예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사전에 좀 금리를 미리 좀 많이 올려놨으면 좋았을까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네. 이 경제 질병이 네. 어떤 원인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을 맺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경제 병리학의 핵심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원리가 경제 병리학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를 네. 임상 사례로 검증을 해놔야 돼요. 네. 우리 좋은 의사는 임상 사례를 그렇죠. 많이 겪을수록 좋은 의사가 네. 태어나잖아요. 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임상 사례에서 그 경제 질병이 나타나고 진행하는 이것을 그 도출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경제 위기 사례들, 경제 파국 사례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걸 직접 모든 분들이 다 할 수는 없죠. 네. 이제 간접 경험을 해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려요. 경제 병리학을 공부하시면 네. 경제 파국이나 경제 위기가 나타날 것을 미리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도 찾아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자꾸 드려요. 정책 당국으로서는 예방할 길도 찾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 병리학이 세상에 알려져 있질 않으니까 네. 제가 많이 안타깝죠. 그래도 이제 경제 병리학을 이제 뭐 만드셨으니까 지금 예방은 못했고 이미 지금 좀 치료를 좀 했어야 되는데 치료 시기도 좀 놓쳐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이제 경제 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빠르면 한 1년 뭐 늦으면 한 2년 정도 안에는 거의 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금융위기가 진행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덮치지 않아도 네. 올해는 마이너스 3% 정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연간 성장률이. 그러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걸요. 네. 야, 마이너스 큰일 3%. 났다. 아니 지금 그 금융위기 때 개인 정도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당장 느끼고 있잖아요. 뭐 택시 기사분들 그렇죠. 그 택시값 올라서 지금 손님이 없다는데 아니에요. 그 택시값 오르더라도 택시 이용할 사람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이 경기가 급속히 지금 안 좋아지고 후퇴하고 있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사실을 지금 못 느낀다고 이 정책 당국 또 전문가들이 지금 그걸 경원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떤 정확한 처방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올해만 마이너스 3% 그리고 아마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네. 이미 진행 중인 국내 금융위기가 해외 덮치면. 금융위기가 다시 덮치면은 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견디기 힘들 걸요. 그럼 옛날에 어떤 금융위기 때 이상의 어떤 그런 충격파. 그럼요. 지금 이제 일단 부동산 시장을 보시자고요. 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약간 넘는 그 점유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게 또 그 일반 국민들의 유력한 노후 보장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 직전에 가더라도 버텨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한 5, 6년 지나면 믿음이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살아나니까. 네. 근데 국제 금융 시장에서 네.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해서 우리나라를 덮치잖아요. 네. 그럼 또 대책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금매물이 다 사라졌잖아요. 네. 금매물 사라지는 과정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심한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50% 가까이 떨어졌어요. 네. 대부분 30~40%는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 뒤에 이제 겨우 안정 추세에 갔는데 네. 그 세계적인 금리가 덮치면 네. 지금 현재 수준 버티기 힘들어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네. 거품이 생긴 적이 없다. 최근에는. 그래서
꺼질 거품이 없으니까 네. 지금 2,450에서 2,300 사이에서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989년 4월 달에 종합주가지수 1,004까지 올라갔잖아요. 당시 미국은 2,500 약간 상회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한때 36,000까지 네. 갔다가 지금 33,000대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주가지수 지금 10,000원 갔었어야 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성장률은 미국 봐서 높았어요. 그만큼 부가가치가 더 많이 창출됐어요. 네. 이 얘기는 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남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주가지수는 미국보다 더 많이 올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겨우 지금 2,400, 500 가냐 못 가냐 이 상황이잖아요. 한국은 항상 2,000대. 아,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제가 네.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저평가된 주식시장조차도 국제금융위가 덮치면 이거 못 버텨요. 2천 버티기 코로나 힘들어져요. 때처럼 그냥 또 확 떨어지겠죠. 그럼요. 네. 그렇게 갈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부든 내부든 위기가 터지면 사실 뭐 그때는 뭐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우선 뭐 확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 이제 부동산 얘기 이제 해보고 싶긴 한데 제일 처음에 이제 소장님 설명을 드릴 때 2번의 위기를 맞추셨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외환위기도 예전에 맞추셨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걸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이번에 또 이게 그럼요. 중요하니까. 사실은 제가 1982년도에 네. 코트라에 근무했었어요. 네. 그때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쳤어요. 네. 그러니까 제 업무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였어요. 국내 경제 그리고 국제 경제 총괄하는 네. 업무였는데 외환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할 그 네. 자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사례, 네. 그 외국의 외환위기 사례를 다 모아서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시까지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네. 79년 무려 6번을 이미 겪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은폐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네. 잘 근데 몰라요. IMF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제금융 사례들 쭉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몰래 누구도 넘어갔구나.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도 딱 하나의 경제 정책이 외환위기를 매번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과도하게 펼치면 생산할 능력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수입이 그만큼 증가해야 되잖아요. 네.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제 수지가 악화돼요. 아. 국제 수지가 악화된 게 이제 누적이 되면 네. 외환 보유고를 고갈시켜요. 아. 그럼 환율이 급등해요. 어. 그러면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환차손 좋아요. 때문에 네. 자본 수지도 악화돼요. 아.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이르러요. 네. 그럼 이제 외환위기가 IMF나 오고. 미국에 이제 구제금융 해달라고 이제 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외환위기가 터지는 어. 거거든요. 네, 네. 신탁 통치를 받아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의 이제 보고서를 올렸었는데 네. 그게 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를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어요. 네. 당시에 93년 말에 우리나라 현금 발행 잔액이 네. 무려 42%가 증가해요. 깜짝 놀랐어요. 42%요? 평균 한 10% 증가하던 게 네. 갑자기 4배 이상 증가하니까 네. 네. 야 이러면 큰일 나겠는데 경기가 이제 상승하니까 제 얘기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제. 부양 정책이 막 되니까. 앞에 발행을 네. 그렇게 늘렸으니까 이제 경기가 호조를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물가 불안이 먼저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시 정권이 소위 국제화 세계화를 내세워서 수입 개방을 해요. 이게 갑산 수입품들이 들어오면서 들어오니까. 물가를 안정시켰는데 국채 수준 그러겠네요. 시킨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화폐 발행을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해 놓으면 네. 또 추가적으로 화폐 발행을 증가시켜야 이 부양된 경기가 유지될 유지가 거 아니에요. 되죠. 근데 이거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그 초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을 시작해요. 네. 그래서 1995년도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무려 43%를 증가시켜요. 한 10% 정도 증가해야 되는 걸 네. 4배 이상 증가시킨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 수지는 당연히 악화되죠. 그래서 제가 95년도에는 네.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의 파국을 내다보면서 제발 본인의 판단이 기후위기를 기원한다는 그 문건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이제 돌려요.
그게 또 별로 그 안 정부의 먹- 안 정책에 먹죠. 영향을 못 끼치니까 96년도에는 실제로 네. 외환위기 직전에 경상수지 적자가 435억 달러를 기록해요. 네. 근데 야 큰일 났다. 우리 외환보유고가 90년대 중반에 그 한 200억 달러 남짓 네. 됐었는데 이건 틀림없이 외환보유고 고갈될 거다. 고갈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제가 그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파국이 올 것을 경고를 해요. 근데 이 경고도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97년 1월이 딱 닥치니까 네. 한보가 먼저 터지는 거예요. 네. 한보 사태가. 네. 한보 사태가 터진 다음에 큰일 났다. 한보 부실 채권 6조 원밖에 안 되지만 네. 이게 신용 창조의 역과장이 들어가면 네. 당시 화폐 발행의 그 총 유동성의 신용 승수가 약 한 30배 정도 됐어요. 네. 그럼 180조 원의 유동성이 네. 사라지는 압력으로 작동할 거다. 전염병처럼 이제 막 예. 퍼지니까.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네. 이제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네. 세상에 이거를 무당 경제학자의 요설이라고 저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아. 95년, 96년 그 이제 경고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네. 당신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네. 관심을 안 가져줬다가 실제로 97년부터 이제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네. 외환위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비난으로 이제 네. 그 모면을 하려고 그런 거죠. 야. 그래서 지금도 그 일부 사람들은 저를 무당 경제학자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2008년 금융위기도 예측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네. 사실은 그 경제 병리학을 조금만 그 관심을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이제 금융위기 과정에서 네.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트리거란 건 뭐냐면 우리 총을 발사할 네. 때 격발자 네.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그 심각한 것이 이 네. 뱅크런이에요. 투자금 인출이나 이제 예금 인출, 네.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걸 인출하게 되면 네. 이제 그게 이제 금융위기 시작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2008년 4월 11일 날 베어 스턴스 미국의 아, 그 네.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예요. 네. 엄청나게 큰 규모의 네. 은행이죠. 거기에서 뱅크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미국 경제 이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유동성이 수축될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어딘가에서 또 대형 사고가 터질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4월 15일 날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세계 경제 큰일 났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경고한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9월 14일 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해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돼요. 근데 참 그때 제가 이제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네. 말씀드려야 돼요.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딱 터지니까 세계적인 금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우리나라 2009년도 성장률은 네. 어쩌면 마이너스 5% 정도 될 거다. 아주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외환위기 때 98년도 우리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5.4%였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우리 30대 재벌 중에서 한보를 비롯해서 뭐 한신, 대농, 기아, 혜태 네. 등등 13개가 네.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또 99년에는 대우가 또 그룹이 해체되잖아요. 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3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도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 근로자들 무려 130만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자영업자는 수십만이 도산을 해요. 네. 수십만의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지하철 역사는 노숙자들이 점령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엄청 심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고 이제 걱정을 하고 제가 그런 글을 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그 거예요. 정도까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네.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 그러면 네. 국제 공조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돼 있고 마찬가지로 시적절한 정책이 신속하게 네. 세계가 합동으로 펼치면 그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고 금융위기도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걸 그 증명을 했어요. 그 사태가. 실제로 미국은 네. G20 회의를 소집해서 급하게 소집해서 정부 수반 그리고 재무부 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들 모두 다 그 모이게 해요. 그래놓고 미국이 그래요. 우리가 모범을 보일 테니 네. 우리 합심해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렇게 어떻게든 차단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미국이 실제로 모범을 보여요. 네. 당시에 2008년 말에 미국이 번원 통화를 2배나 늘려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계속해서 낮춰가요. 네. 그럼 한때 0.25%까지 네. 낮췄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도 다 그 같이. 본원 통화를 20-30%다 늘렸고 네. 기준금리 다 낮춰갔어요. 네. 그러면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을 했어요. 음. 그래서 당시에 위기에 따른 경기 후퇴가 네.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무려 플러스 0.8% 성장을 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제가 간출수한 거죠 그때. 그때 이렇게 공조가 잘 될 줄이야. 이렇게 그러면- 대응이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 소장님 요번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또 한 번에 그렇게 또 대응을 잘하면 또 이렇게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기준금리를 확 낮추고.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전 세계가 또 근데 다시 그게 한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안 돼요. 왜 이번에는 안 그러냐면 돼요. 미국은 지금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나만 살겠다고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 바람에 다른 나라들은 지금 외환위기 등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협조를 해주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위기를 벗어납시다. 누가 미국을 따르겠어요?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네. 세계 제1 규모의 네. 경제 서로 싸우고 인 있고 미국과 하는데. 두 번째 규모인 중국이 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공조 체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냐고요. 그럼 지난번 금융위기 때랑은 좀 다르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공조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단 거예요. 야. 경제 병리학으로 진단해 봤더니 경제 파국으로. 경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네. 그렇게 제가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같이 금융위기 때처럼 뭐 금리 확 다 내리고 뭐 다 이제 유동성 뭐 풀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국가 개별적으로 막 하더라도 뭐 공조가 잘 안 되고. 다만 이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쓴 책이나 그리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네.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나 또 경제 파국 등등은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네. 세계 경제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된다고요. IMF도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막 공부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었는데도 그렇죠. 97년 11월 달에 우리 네. 저 구제금융을 받잖아요. 네. 그런 시차가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경기 후퇴를 본격화시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그 동안에 우리나라만이라도 네. 최소화를 적절한 좀 해야 정책을 되는데. 신속하게 펼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피해를 최소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금리를 좀 빨리 따라서 좀 올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좀 있을까요? 금리 빨리 올리는 거랑. 다른 정책은 사실은 이 통화금융 부문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의 네. 무력해요. 아. 어떤 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네. 금융위기로 진화하고 또 그게 이제 경제 파국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 위기와 이제 경제 파국을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뭐 언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소시민들은 우리의 자산을 또 지켜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좀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좀 하락을 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뭐 금리나 뭐 아니면은 뭐 환율 뭐 이런 것들 막 계속 막 올라가고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면은 금융위기까지 오면은 또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기억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현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우리 부동산 시장은 네. 급매물이 거의 다 소화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네. 조금밖에 안 일어날 것이다. 저는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우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든 버티는 이제 그 성향이 강하니까. 부동산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동산이 장기 정체에 들어간 상황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조만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나라를 덮치면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는 뭐 무조건 빠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 급매물 다 소화된 것 그 상태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팔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흐지부지 다 사라져요. 그 판매 대금이 네. 내 주머니에 오면 흐지부지 다 사라진다. 뭐 물론 뭐 그걸 잘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대부분 그냥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이거는 직접 경험해 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네. 뭐 극소수는 아이고, 잘 굴리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뭐 부동산 투기 역사를 보면 차 사고 1965년, 네. 66년, 67년 네. 투기 열풍, 네. 68년 붕괴. 네. 그다음에 그렇죠. 10년도 네. 뒤에 75년, 76년, 네, 맞아요. 77년 네. 또 투기 열풍, 네. 78년 붕괴, 붕괴. 그 네. 85년, 네. 86년, 87년 네. 또 투기 열풍. 네. 그리고 89년부터 네. 붕괴되기 시작. 네. 그리고 95년, 96년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라 그랬는데 네.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그 열기가 싹 식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 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2008년에 붕괴.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맞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또 열풍. 네. 2020년 하반기부터 네. 하락. 그래서 지금 정체 상태 여기 와 있잖아요. 네. 그걸 미리 겪어본 분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부동산 팔면 그 돈 다 허지부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네. 버틸 수 있으면 최대한 버텨라. 네. 5년 내지 6년 후에는 다시 원상복귀하고 다시 부동산은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시 한번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나라다라는 그 의미이신 거죠. 위기라는 것은 네. 위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그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우리 일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 초반대 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저는 최소한도 5%는 넘는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2021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 네. GDP의 4.9%였어요. 네. 그럼 4.9%만큼 더 소비해도 네. 경제가 그만큼 더 성장을 해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네. 그 5%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지금 성장률이 낮을 따름이에요. 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저는 미래도 엄청 밝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분야를 보자고요. 네. 전기 자동차 산업 그중에서 제일 핵심인 배터리. 우리나라 잘하는 거 많죠.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에요. 네. 기술력도 최강이고 생산성도 최강이에요. 네. 그다음에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그렇죠. 메모리에서는 수령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를 무시해요. 네.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3나노를 양산을 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를 지배하고 있는 TSMC는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반도체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정부가 그 숟가락 얹기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한류가 뭐 각광을 받으니까 네. 정부가 다 한 것처럼 거기다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요. 네. 그 숟가락 얹기 하면 꼭 그 산업이 파괴되네요. 네. 컨텐츠도 우리 역사에 잘하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이 따로 있어요. 반도체 산업 20%밖에 안 돼요. 우리 전체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반도체가 그런데 네. 30% 넘게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일반 기계 및 수송기계류예요. 그 일반 기계류.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아직은 독일이나 일본의 최첨단 기업들에 비해서는 약간 뒤떨어져요. 또 정밀 기계 부분에서도 그래요. 네. 근데 생산성 그 나라도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 기계류가 그 수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막강해요. 아니 사실은 일반 기계류는
우리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버텨내줄 수 있는 산업이에요.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그 배터리 산업도 그래요. 전기차, 전기 자동차 포함해서 이런 산업들은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버텨줘요. 사실 이렇잖아요. 우리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하려면 네. 뭐 2만 달러, 3만 달러 겨우 버텨줄 산업들은 도태돼야 돼요. 네. 그래야 10만 달러 쉽게 갈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최첨단의 산업들 네. 가장 고부가 가치 성장력이 걸 높은 해야죠. 산업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세계 최고의 생산성 내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얼마나 밝아요. 그뿐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화와 그 산업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한류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류가 우리 산업들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냐고요. 사실은 그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네.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더 잘 사는 나라로도 지금 문화가 역수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은 그만큼 뛰어나요. 물론 우리 기업도 세계 최강이에요. 정부가 경제 정책만 잘 뒷받침해주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소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막 애국심이 막 차오릅니다. 막. 그래서 코리아 팀 파이팅 막 이런 느낌이 막 나는데 막. 맞습니다. 제발 뭐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번 위기만 네. 그 무난하게 잘 벗어나면 네. 그 다음에는 정부가 쓸데없이 이 경제에 간섭만 맞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쓸데없이 뭘만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해요. 그래서 연평균 한 6%는 성장할 수 있고 이게 한 10년은 지속할 수 있다. 그럼 네. 우리 국민소득이 5년 이내에 5만 달러 넘어갈 수 있고 네. 10년 후에는 10만 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네.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겠죠. 그래서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좀 바뀌게 될 것 같다. 네. 그러니 앞으로 네. 5년 내 6년만 좀 견디면 단기적인 위기나 이런 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쟁력을 다시 한번 또 살리고 또 이제 뼈를 깎는 또 노력을 하면 더 높은 그럼요.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식, 뭐 부동산, 뭐든지 간에 한국에 한번 베팅해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나 파국과 같은 경제 질병이 네.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이거를 좀 우리 네.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네.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일단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해요. 그 이유는 통화의 변동성이 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통화는 신용 창조를 하기도 하고 신용 파괴를 하기도 해요. 네. 그 과정에서 신용 승수가 작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신용 승수의 2배만큼 통화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통화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네. 금융 위기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경제 변형을 누리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를 경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하급 그럼요. 효과가 그렇습니다.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제가 규명한 경제 원리가 아니고 네. 찰스 킨들버거라고 네. 세계적인 경제 사학자가 있어요. 네. 이분이 똑같은 제목의 책을 냈는데 네. 그 책에서 세계 경제사 700년의 금융위기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광기 패닉 붕괴.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분이 네. 왜 필연적으로 광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네. 또 왜 필연적으로 광기가 패닉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또 패닉이 왜 필연적으로 붕괴로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경제 원리는 규명해내지 못했어요. 그거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규명하면 경제 병약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네. 좀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네. 연구했더니 네. 이제 그 원리를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원리가 뭡니까? 그게 네. 주로 이제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요. 네.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일정 기간 소득을 축적해야 수요가 일어나요. 네. 그럼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까지는 그 가격들은 못 올라요. 그렇잖아요. 네네.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네. 이 가격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면 어떤 그렇죠.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네. 먼저 사야지. 그렇죠. 네. 빚을 내서라도 네. 지금 사요. 네. 왜냐하면 네. 2, 3년 더 저축해야 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네. 이거는 무슨 뭘 의미하겠어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더 급등을 해요. 더 빨라지죠. 이게 광기예요. 그래서 광기가 벌어지는 거라고. 더 빨라지면 더 빨리 땡겨서 더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이 광기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조만간 수요가 공동화된 때가 오잖아요. 그럼 가격은 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럼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요. 네. 그러면 폭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패닉이 일어나요. 네네. 패닉이 일어나면 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 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네. 일정 부분 통화의 기능을 해요. 네. 통화의 기본적 기능은 거래 수단의 기능과 네.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해요. 네. 이를테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네. 예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이 폭락해봐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럼 이제 경제 내의 유동성이 갑자기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붕괴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운동 원리가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일반 원리예요. 하긴 이게 집값 빠지거나 주식 빠지면은 나는 갑자기 소비를 줄이고 막 갑자기 뭐 돈을 안 쓰고 그럼요. 그렇게 돼버리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확 위축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일반 원리를 네.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더라도 앞으로 닥칠 금융위기는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반 원리에 대해서 네. 좀 그 일반 투자자들이나 국민들도 네.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가 이제 뭐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하는데 아이, 그 그럼요. 변화도 어찌 보면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또 사람의 그 심리 그게 약간 말씀하신 광기, 패닉, 붕괴도 역사적으로 또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걸 좀 미리 좀 알면 또 내가 또 그에 사전적으로 좀 먼저 대응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어떤 경기 변동이나 어떤 경제 변화 네. 이것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게 있어요. 경제학을 전혀 몰라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게 알려주십시오. 하나 있어요. 네. 요것만 알면 내가 딱 알 수 있다. 네, 그게 뭐냐면 네. 경제에서 네. 어떤 변수인가 이상하고 그리고 큰 변동을 보이는 게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경제의 향방 그리고 경기 진단의 향방도 크게 영향을 끼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대충 도출해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경제 지표가 이상한 반응을 보였는가 큰 변동을 보였는가 네. 이거를 유심히 살피고 있으면 네.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요. 네. 네. 한국은행이 네. 그 이제 경제 통계를 매월 발표하잖아요. 네. 그 중에 보면 한국은행이 그 조사 통계 올바라는 책에 네. 맨 앞에다 주요 경제 지표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게 한 4, 5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지표들 중에서 그런 변화를 보였다. 네. 그럼 이건 주요 지표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겠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변동을 보이고 가장 이상하게 변동을 보인 게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어. 환율. 환율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변동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잖아요. 네. 그럼 이 경제 지표가 네.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환율이 올랐다. 네. 그럼 수출 줄겠다. 국내 물가 불안해지겠다. 음. 그러면 같은 소로 더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는 후퇴하겠다. 이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환율이 오르면 환차선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에 투자된 해외 금융 자본들 네.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 자본들도 환차선을 피해서 해외로 넘어가겠구나. 네. 그러면 국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겠구나. 누구나 지금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주요 통계 지표를 예. 매달 보다가 예. 갑자기 튀는 거 보면 예. 야, 이게 어떻게 영향 미치지? 맞아요. 이렇게 계속 맞아요. 보라는 거죠. 예. 이게 꼬리 물기 하듯이 그런 거를 공부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아이 저 투자자들은 제가 이제 사실은 어디 가서 강연할 때도 도표를 점처럼 안 보여줘요. 네. 왜냐하면 네. 그래프도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 직접 그려봐라. 여러분들이 자료를 직접 수집해봐라는 의미로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주잖아요. 네. 그 중요성이 떨어져요. 네. 자신이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해요. 네. 애착이 가요. 해줘도 어차피 뭐 그래서 의미 더 없어. 믿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주식 투자자 그러면은 주가 변동을 최소한도 100년 자료는 가지고 있어라. 우리나라 자료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나 주요 시장의 네. 자료를 가지고 있어라.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왜 이런 변동이 보였는지 끊임없이 물어봐라.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요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본인이 직접 어떻게 그 전개될 것인가를 자꾸 추적해보고 유추해봐야 돼. 그러면 본인이 경기 향방을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요. 네. 저는 그 말씀을 자꾸 드려요. 하긴 이게 투자자들은 이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그래야 지금 내 자산의 어떤 방향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이 앞단을 모르면 사실 이 뒤에서 이 방향성을 좀 알기도 쉽지 않은 것도 맞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네. 경제학이 엄청 어렵잖아요. 네. 특히 고급 과정에 가면 네. 그 외계인들이 쓰는 네. 그 숫자 부호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보지 마라. 원론만 봐도 충분하다. 네. 가격 이론, 통화금융 이론, 소득 이론, 국제 개혁 이론 네. 이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근데 이건 공부는 필히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다만 이제 현재의 경제학 이론들이 현실 유용성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책에 쓰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요즘 거 좀 별로 안 좋다. 가격 이론. 그 가격 이론의 전제 조건, 완전 경쟁, 그 완벽한 정보, 그리고 신속한 균형. 여기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 주식시장인데 네. 이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겠다는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만큼 현재 가격 이론은 미진화된 상태예요. 앞으로 진화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원론을 배우되 네. 그 집착하지 마라 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그 말씀도 한꺼번에 드리는데 네. 현실을 직시해라. 네. 이론이 현실과 다르면 당장 그 이론은 버리고 다른 생각을 해라. 현실이 중요한 거죠. 이론 중요한 게 그럼요. 아니고. 현실에서 그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을 이론가들이 못 따라가요. 그럼요. 미국을 봐요. 미국은 네. 재무장관이든 연준 의장이든지 네. 순수 경제학자들은 좀처럼 임명을 안 해요. 다 현장 뛰던 사람들. 대기업 총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그래요. 물론 지금은 연준 의장이나 재무부 장관이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연방은행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분들이에요. 현장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애가 있다면 딱 한 사람 있어요. 버냉키라는 사람은 대공황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미국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네. 그걸 극복하는 데는 이 사람이 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죠. 완전히 그냥 임명했다. 저격수였죠. 완전 그거 전문가였으니까. 그 사람 빼놓고는 다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론과 현실은 가끔 이게 틀리기 때문에 네.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 정책 결정권자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기획재정부에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얼마나 알아요. 여기 소장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좌우간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시면 한번 하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네. 자문이라도 구해줬으면 또 예전에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정치권에 또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했냐고. 그럼 저는 간단히 얘기해요. 나는 하늘이 부여한 책무가 경제학 연구라고 생각했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저도 아쉬움이 없겠어요. 아쉬움이 지나고 있었죠. 나니까 후회가 좀 있죠. 근데 그 정치적으로 성공할 기회는 저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늘이 참 내한테 기회 많이 줬다는 생각을 이번에 한 자주 번 더 하는데 오지 않을까?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를 악착같이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악착 같음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성격상 그 기회는 기회였을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어떻게 한번 또 오면은 또 이번에도 장갑 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는 걸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병약이 현재 경제학에는 없어요. 근데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이거든요. 경제체라는 것을 유기체로 간자고 경제학은 성립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경제학에서도 이 병약이 이미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제체보다 훨씬 우월한 우리 인체에 대해서는 의학이 생략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발달해 있잖아요. 경제 병약도 발달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병리학은 지금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그 일반 원리에 대해서 좀 숙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그 일반 원리를 임상 사례로 그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상 사례들을 충분하게 이 공부를 해야 특히 경제정책 당국자는 그래야 국가 경제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하긴 결국에 우리 다 한국이도 잘 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살게 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과거 사례든 또 앞으로 또 미래를 또 잘 예측하고 최대한 실수 없이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의 어떤 뭐 필요한 뭐 정보든 아니면 어떤 이론이든 다 받아들여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이렇게 그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배우셔가지고 정치권에 또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